1988년 미국 뉴저지주의 한 종합병원. 어둠이 짙게 깔린 병동, 밤 근무를 서던 간호사 한 명이 조용히 환자에게 다가갑니다. 그의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고 그 주사기 속에는 진통제도 항생제도 아닌 죽음이 들어 있었습니다. 섬뜩한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그는 아무런 주저함 없이 환자의 정맥에 그 치명적인 액체를 주입했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그 병동에선 이상하고 불길한 일들이 잇따라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을 되찾아가던 환자들이 갑자기 이유 없이 심정지로 쓰러지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사망 보고서가 마치 쌓여가는 낙엽처럼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서도 의심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모든 증거가 조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병원은 본래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숭고한 공간이지만 이 남자에게는 완벽한 사냥터이자 자신의 광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은밀한 무대였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찰스 에드먼드 컬렌. 1960년 2월 22일 생으로 평범해 보이는 외모 뒤에 섬뜩한 연쇄, 살인마의 얼굴을 숨기고 있던 미국의 간호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마다 좋은 간호사라는 평판을 얻으며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언제나 조용하고 차분했으며 환자들에게는 극도로 친절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의사들 역시 그의 성실함과 노련함에 깊은 신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완벽한 가면 뒤에서 그는 무려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10개의 병원을 전전하며 수십 명의 환자들에게 죽음의 주사를 놓는 잔혹한 범행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심지어 그의 가장 가까운 동료들조차도 이 섬뜩한 진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영원히 멈춘 심장의 수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만 최소 40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은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가 결코 입 밖에 내지 않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들까지 모두 합친다면 그 수는 400명은 좋게 넘을 것이다. 이는 그의 범행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음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찰스 컬렌의 기나긴 범행 행각은 1988년 뉴저지주의 한 병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펜실베이니아주를 비롯한 인근 지역의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자신의 살인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그가 한 병원에서 퇴사할 때마다 놀랍게도 늘 새로운 병원이 그를 망설임 없이 받아주었습니다. 그의 이력서에는 항상 뛰어난 성실함과 근면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고 어떤 병원도 그의 과거 행적을 깊이 파고들어 확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병원들의 안일한 태도는 그의 연쇄 살인을 지속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셈이었습니다. 병원들은 컬렌의 의심스러운 행동이나 그가 근무할 때마다 이상하게 높아지는 사망률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 휘말리거나 병원의 평판이 실추될 것을 우려하여 그들은 진실을 덮기에 급급했습니다. 내부적인 부검이나 철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컬렌을 해고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아무런 제재 없이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갔고 그곳에서 또다시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이 그의 손에 의해 꺼져갔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수십 번 반복되었습니다. 그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는 주로 중환자실이나 관상동맥 치료실과 같이 환자들의 상태가 위중하여 사망이 잦은 곳에서 근무했습니다. 이는 그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교묘한 전략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미 중증 상태이거나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들의 죽음은 자연사로 처리되기 쉬웠고 아무도 의심의 여지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범행에 디곡신심장 부정맥 치료제이나 인슐린과 같은 일반적인 약물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약물들을 치사량 이상으로 과다 투여했지만 소량씩 주입하는 방식을 택하여 즉각적인 사망보다는 서서히 심장이 멈추도록 유도했습니다. 특히 IV 수액백에 다량의 인슐린을 몰래 주입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는 심장이 조용히 그리고 예측 불가능하게 멈추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누구도 약물 과다 투여를 의심하지 않을 만큼 조용한 죽음을 연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치밀한 범행도 영원히 숨겨질 수는 없는 법.
시간이 흐르면서 병원들은 그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 유독 환자 사망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다는 사실을 서서히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예리한 동료 간호사들은 불길한 의심을 품었습니다. 도대체 이상하다. 왜 항상 찰스 컬렌이 근무하는 날에만 환자가 사망하거나 위급 상황이 발생하는 걸까? 라는 질문이 그들의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이러한 의혹을 적극적으로 파헤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사건이 외부로 알려져 소송에 휘말리거나 병원의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내부 조사를 회피하고 그저 조용히 찰스 컬렌을 해고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병원들의 이기적인 태도와 책임 회피는 찰스 컬렌에게 면죄부를 주어 또 다른 살인 행각을 이어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런 제재 없이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갔고 그곳에서 또다시 무고한 생명이 그의 손에 의해 쓰러져 갔습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패턴은 무려 16년 동안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찰스 컬렌이 마지막으로 근무하던 서머셋 병원에서 드디어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한 동료 간호사가 연이어 발생하는 의심스러운 환자 사망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 뉴저지 독극물관리센터에 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독극물관리센터는 이례적으로 병원 측에 환자를 살해하는 사람이 병원 내에 존재한다는 명확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병원 측은 이 심각한 경고를 받고도 무려 6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당국에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내부 문제로 치부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사망한 환자의 혈액에서 의사가 처방하지 않은 고농도의 디곡신이 검출된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타살의 증거였습니다. 병원은 더 이상 이 사실을 숨길 수 없었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끈질긴 수사 끝에 2003년 12월 마침내 찰스 컬렌은 체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실에서 그는 놀랍도록 담담한 태도로 자신의 모든 범행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마치 오랜 짐을 내려놓는 사람처럼 차분하고 일관된 목소리로 자신이 살해한 환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해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나는 환자들을 고통스러운 질병으로부터 해방시켜주려 했다. 그들은 이미 죽어가고 있었고 나는 단지 그들의 마지막을 도와줬을 뿐이다. 그는 자신이 살해한 환자들이 대부분 중증 장애인이거나 시한부 환자들이었다고 강조하며 자신의 행위가 일종의 자비로운 안락사였다고 강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법정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명백한 살인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그에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권한을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도왔다고 말한 수많은 죽음들 중에는 충분히 살 수 있었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인 환자 한 명도 그의 손에 의해 죽음의 문턱까지 갔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그의 잔혹한 범행을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2003년 12월 15일 찰스 컬렌은 정식으로 체포되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모든 범행을 숨김없이 인정하며 구체적인 사실들을 진술했습니다. 그의 진술은 그의 범행 규모가 얼마나 방대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2006년 그는 감옥에 수감된 상태에서 한쪽 콩팥을 친구의 친척에게 기증하는 이례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한 속죄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세상은 그의 위선적인 말에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 의해 너무나도 많은 무고한 생명이 차갑게 쓰러져 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찰스 컬렌은 결국 397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받고 뉴저지 주립교도소에 수감되어 현재까지 복역 중입니다. 그는 아직 살아있지만 그가 남긴 끔찍한 공포와 상처는 여전히 미국 전역의 의료 시스템과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찰스 컬렌 사건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병원 연쇄 살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 커다란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뉴저지주와 펜실베이니아주를 비롯한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환자의 의심스러운 죽음이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는 찰스 컬렌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의문을 던집니다. 과연 그는 혼자였을까? 아니면 그를 비호하거나 묵인한 또 다른 존재가 있었을까? 정말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그의 정체를 몰랐을까? 라는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찰스 그레이번은 이 충격적인 사건을 심층 취재하여 더 굿 너스라는 제목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이 책은 컬렌의 범행 과정과 병원들의 묵인, 그리고 수사 과정을 생생하게 담아냈습니다. 이 책을 바탕으로 넷플릭스 영화 더 굿 너스가 제작되기도 했습니다. 에디 레드메인이 찰스 컬렌 역할을 맡아 그의 섬뜩한 양면성과 범행의 잔혹함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영화는 사건의 미스터리함과 의료 시스템의 허점을 날카롭게 조명하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 인간의 뒤틀린 광기와 탐욕, 그리고 이를 은폐하려 했던 조직의 이기적인 침묵이 맞물려 빚어낸 16년이라는 경악스러운 살인 행각. 병원은 생명을 구하고 돌보는 성스러운 공간이지만 찰스 컬렌에게는 그 모든 것을 유린하고 자신의 어두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완벽한 사냥터였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도 감옥 안에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만족감에 잠긴 채 이렇게 중얼거린다고 하죠. 나는 좋은 간호사였어. 환자들을 고통에서 해방시킨 진정한 구원자였지. 이 섬뜩한 자기 합리화는 우리에게 인간 본성의 어두운 심연과 도덕적 책임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생명의 가치와 의료인의 윤리, 그리고 시스템의 맹점에 대한 영원한 경고로 남아 있습니다.